지난달 취업자 수가 41만 9천 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률도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도 불과 5년 뒤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2%와 2.3%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HDC 그룹으로 새 주인이 결정된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시작으로 항공시장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1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과 9월에 이어 10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고용률도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취업자 수는 2,750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지난달 증가폭은 올해 8월을 제외하면 지난 2017년 4월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는데 10월 기록으로는 1996년 62.1%를 기록한 이후 최고입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줄어들며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가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은 2016년 5월에서 7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10월 기준 지난 2013년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이처럼 주요 고용 지표는 개선됐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 고용이 부진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0월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와 50대, 20대는 증가했지만 40대와 30대는 각각 14만 6천 명, 5만 명 감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불과 5년 뒤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나 1,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37만 명, 2025년이면 1,051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불과 5년 뒤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 인구인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내년 122억 원을 투입해 고령자 복지시설 등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총 20곳을 만들 계획입니다. 빈집과 낡은 집에 대한 정비사업, 도심 재생 활성화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 2인 소형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공동 거주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과 운영 방안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또 퇴직 개인연금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년 한시적으로 200만 원 상향하고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가 5년 만기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와 2.3%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전망했던 것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겁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급락하던 경기 종합지수가 최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관련 심리 지수도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어 경기 부진이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 수준에 머물며 올해보다 소폭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날개 모양 마크가 새 주인을 맞아 13년 만에 교체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상자로 확정된 HDC 그룹은 올해 안에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계열사 편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제작은 정몽규 회장의 지시사항으로 브랜드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마크는 최종 계약이 마무리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된 로고의 실제 적용은 내년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물품에서 로고 교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사명 변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HDC 그룹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시작으로 항공시장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우선 협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8일 현산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액으로 2조 4천억 원을 써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당시부터 아시아나 IDT의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아시아나 IDT의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인 이유가 뭘까? 아시아나 IDT는 항공 분야 외 건설과 금융, 물류 분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매각이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저비용 항공사들의 인수 합병 가능성으로 쏠립니다. 항공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비용 항공사 6곳의 매각이 전망되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영난에 처한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HDC 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품기로 한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재매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스타항공이 괜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뭔가 매각설 나온 건 아닐 거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뭔가 있을 때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삼산이 이걸 두 개를 다 가져갈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뭔가 에어부산 재매각으로 나올 가능성? 실제 전날 에어부산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티웨이 항공은 8% 상승하면서 시장 관계자들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최 연구원은 제주항공의 경우 아시아나 인수전에서 물러난 것이 오히려 호재라며 저비용 항공시장 1위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는 데다 향후 경쟁자인 저비용 항공사를 인수할 경우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혁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덩어리째 풀어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자유특구를 시행하고 있죠. 지난 7월 1차 지역 선정을 했고요. 2차 지역까지 선정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신산업 육성의 진정한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규제 자유특구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네. 무엇이고 선정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부터 들어볼까요? 네,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 자유특구는 혁신 성장과 신기술 육성을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고 하죠. 예. 특히나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산업이 육성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이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러한 규제를 대폭 풀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테스트 베드로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가령 법령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업화하지 못했던 아이템이라거나 현행 규제가 워낙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사업화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특구에 지정이 되게 되면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연구개발 자금을 비롯해서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그리고 특허 획득, 판로 창출, 해외 진출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지금 해제 같은데 지역 육성에도 뭐 들어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덩어리째로 풀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실험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울산하면 조선 생각이 나고요. 대구하면 섬유 산업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기존 제조업에 혁신 기술을 더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규제자의 특구가 털을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단 뭐 제약이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점이 클 것 같고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1차 선정에 이어서 2차도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실험이 펼쳐지게 됩니까? 네, 지난 1차 때 탈락했던 울산을 비롯해서 제주도 등 총 7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무인화나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가 주된 산업을 이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지역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제2차 규제자유특구 7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수소 연료 전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로 선정이 됐고요.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경남은 무인 선박 기술, 광주는 무인 저속 특장차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고요. 이 밖에 대전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바이오 메디컬,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특구가 됐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학 분야로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충북은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 2차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는 14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이 제출돼서 신기술, 규제혁신, 균형발전,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또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고요. 이 가운데 울산과 광주 등 8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이 최종 지난 10월 10일에 선정이 되었고 규제자유 특구 신청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로 지정됐던 7월이었죠. 규제 특구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중요할 것 같아요. 계획대로 실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월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됐던 세종시를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달리거나 실증을 하거나 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세종시에서 지난 7월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세종시에서는 지금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에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15인승 소형 버스가 사람들을 가득 싣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자연스럽게 차선을 바꾸고 방향도 전환합니다. 장애물을 감지하자 잠깐 서고 다시 출발합니다. 터널을 지나자 GPS 수신이 불안정해 살짝 좌우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일반 버스 같지만 운전자의 손은 운전대가 아닌 무릎 위에 얹고 있는 상황.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지난 7월 자율주행 특구로 선정된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상용화를 위한 실증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자율차 산업이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7개 분야에서 규제를 좀 면제받는 그런 특구로 지정이 돼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실증 내지는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성과 여러 가지 기술 검증을 실시한 다음에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BRT 내부 순환로 전 구간에서 상용화를 추진하는 걸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특구로 지정되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BRT 구간에서 무료 시범 운행을 한 뒤 2022년에는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사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1차 특구로 지정됐던 세종시에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레포트를 통해 저희가 듣고 왔고요. 이제 규제 자유특구를 통해서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제가 세종시에 방문을 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만나봤는데요. 현재 세종시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 8곳이 세종시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는 4곳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기업들 모두 체감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테스트를 그동안 진행했었는데 일반 도로에서 실증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베네핏이죠. 저희 입장에선 어떤 지하도나 이런 데와 각종 교통신호들이 이제 복합된 상황이잖아요. 실도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희가 이제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처럼 규제 자유 특구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한결 쉬워졌다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아무래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들이 풀리면서 실증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상업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와 함께 이런 인프라 활용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재정 지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순통이 한결 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 2억당 1명꼴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이 혁신산업 육성이 쉽지 않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산업 육성에 제대로 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차에 이어서 2차 규제 자유 특구까지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들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랜저와 K5, GV80까지 현대기아차의 신차 발표가 연내 잇따를 전망입니다. 우선 오는 19일 신차 발표회를 갖는 더 뉴 그랜저는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난 4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7,000대가 계약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기아차의 3세대 K5, 현대차의 GV80이 나올 예정입니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SUV 모델인 GV80은 당초 이달 말 출시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다음 달로 출시일이 미뤄졌고 디젤 모델부터 순차 공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7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월급의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은 17만 3,6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약 1,800만 명의 0.96%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최고액인 월 318만여 원의 건보료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3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자산운용이 어제 저녁 차이나데이를 열고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초상증권 홍콩 리서치 센터장을 비롯한 중국 측 전문가와 KB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등이 강연을 통해 중국 시장 가능성을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운용사 중 중국 시장 운용에 앞장서고 있는 KB자산운용이 지난 12일 차이나데이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시구어 중국 초상증권 홍콩 리서치 센터장, 위안덩 하비스트 자산운용 연구원 등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연사로 나선 이들 모두 중국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장 먼저 연사로 나선 제시구어 센터장은 중국은 현재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재정 통화 정책 등을 통해 내년에는 바닥을 치고 안정화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한덩 연구원 역시 4분기 중국 경제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전망의 근거로 중국 정부의 부양책 효과를 들었습니다. 연사들은 특히 중국의 빅데이터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빙현황 중국국제금융공사 연구원은 중국은 인프라 보급과 수억 명의 네티즌을 기반으로 핀테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핀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역시 미국과 유럽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강일 KB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역시 빅데이터를 강조하며 미중 분쟁을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규모의 10배예요, 중국이.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 수도 9억 명으로 3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 10배씩 쌓이는 차이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은 이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 수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서 AI. 강연 이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중국 내 유망투자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위한덕 연구원은 지난해 홍콩 증시에 상장한 뒤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하이디라오를 거론하며 요식업 등 서비스업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MSCI 지수 조정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이날 세미나를 마련한 KB자산운용의 조재민 대표는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은 더 많은 기회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 시장 운용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경기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고요. 오늘 밤 11시를 기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강릉은 영하 1도, 대전은 1도로 시작하겠고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춥거나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고요. 아침 기온은 속초 0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2도, 전주 3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도 9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상에는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객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비가 얼어 내일 아침에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평소보다 일찍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기온이 오늘 밤부터 빠르게 내려가 영하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등과 더불어서 올해부터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전자담배도 수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됐다고 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수험생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좋은 결과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